이 교수의 한국문학평론 10번은 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 13번으로 그 문학공간 2024년 1월호에 연재하고 있는 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 연재분의 하나입니다. 제목이 영성영화의 시대. 넷플릭스 드라마 경성 크리처 같은 이게 난 넷플릭스를 안 보지만 톱스타가 나선 700억 대작도 혹평을 면치 못하는 영화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사람 얘기는 아닙니다. 요거는 이 장수정 기자의 드라마 제작비 천억 시대 진부해진 성공 공식은 안 통하니 여기가 중요한 거죠. 요것 때문에 지금 이걸 인용하는 겁니다. 완성도 높게 구현된 크리처의 괴물이겠죠. 1940년대 경성을 그대로 놓은 듯한 화려한 비주얼, 그리고 탑스타 박서준 한서의 열연까지 성공 공식을 빼놓지 않고 담았지만 이를 채우는 서사의 부족함이 국내 시청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 한국만 아니라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들도 마찬가지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라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영화의 참패 계속되게 참패하고 있죠 요새.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한국이 지금은 한국적 상황만은 아니죠. 언제나 전 세계적인 상황인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블록버스터 영화의 참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뭐 하여튼 아쿠아맨 뭘 만들어도 그거 어마어마하게 돈들이 이거 700억 정도가 아니게 거기는. 근데 참패를 계속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로 진부해진 성공 공식, 그죠? 서사의 부족함, 이 탓이죠. 그러니까 영상은 끝내주게 멋있고, 그런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왜 내가 이걸 봐야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거가 지금 심해요. 오동진 영화평론가도 세외 영화 키워드 시대정신, 여기도 시대정신이라고 됐죠. 시대정신. 봉준호, 박찬욱 누가 웃을까? 봉준호, 박찬욱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 세상은. 2024년 영화계의 화두를 내부의 누군가는 부활이라고 잡고 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살아나느냐. 영화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내년의 화두는 부활보다는 시대 정신으로 보인다. 어떤 시대 정신을 잡아야 되는가. 오동진이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아는 거죠. 영화가 시대 정신을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장수정 기자는 서사의 부족함, 진보에서 성공 공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대체로 영화의 흥행은 낮은 수준에서는 동시대의 트렌드를 얼마나 잘 캐치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혹하는 것도 있지만 높은 수준에서 볼 때는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과제를 영화가 얼마나 잘 예술적으로 투영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해요. 이거에 동의합니다. 그럼 어떤 영화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거죠. 필자는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담론 전쟁, 한국 시의 연합군을 찾아서 영화라는 글에서 이게 평론이 좀 긴 평론이었는데 시사맥 2016년 여러 번에 실렸던 거예요. 이성중심주의라는 거의 제국주의적인 지배 담론에 대항하여 균형 발전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이 저 시장에 필요하며 이 균형 발전을 이루게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담론을 만드는 것이 이제 영화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고 하는 거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담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담론 전쟁에서 성공하는 방식이 영화도 잘 되는 거고 시도 잘 되는 거다 이거죠. 이러한 담론 전쟁에서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문학. 그중에서도 현실 세계의 언어 구성력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 그러니까 이게 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하고 반대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현실 세계 어느 정도 구성력에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자유로운 것, 현실 세계에서 자유로운 것, 이 담론을 찾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거를 항목을 네 개의 장으로 했었는데 장의 제목만 보면 1, 2, 4적 관점에서 시가 이성 중심주의 담론에 대한 투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국가적 차원에서 시가
산업 생산 중심 담론에 대한 투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투쟁하고 난 싫어 그게 아니라 그렇지만 시는 경제적으로 유용해야 한다. 쓸모가 있어야 되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돼. 시적 상상력이 돈벌이에 살아가는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담론 전쟁이니까 혼자 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 되게 무기력하지 요새. 그래서 시의 연합군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의 네 가지 음, 교리라 할까? 전략을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네 번째에 관한 마지막 이 주장을 에서 지금 전에 읽었던 글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왔던 사고방식과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구가 르네상스 이후 근대 사회를 선도해 오던 기본 체제인 산업 자본에 대한 공적 회의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 문화에 대한 동양적 사고 체계의 기여 가능성. 그러니까 서구가 했던 거니까 동양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앞으로의 담론 전쟁에서 한국시가 한국 영화와 연합군을 형성한다면 저항 세력에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주장을 2016년에 했던 거, 그 전부터 했던, 근데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뚜렷하게 밝힌 거죠. 오동진이 모색하는 시대 정신에, 그러니까 난 당연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거는 지금 이 시리즈, 한국 문학의 미래를 찾아서 시리즈가 바로 뭐 하겠어요? 시대 정신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그걸 영화로, 근데 또 바로 최근에 12월 한 달 동안 관람한 영화 12편이었는데, 하나는 크리센더라고 그거는 임윤찬의 관한 음악 영화였는데, 그건 빼고, 그거 그냥 다큐멘터리였으니까, 플랫한 다큐멘터리였으니까, 그때 관람한 영화 12편인데 11편이 교육 영화가 2편, 괴물 티처스 라운지였고, 그 다음에 직업에 관한 영화가 3편, 서울의 봄, 노량 리빙이었고, 그다음 예술에 관한 영화가 3편, 루이치 사카모토, 힐마 아프크린트, 백남준이었고, 그 다음에 사랑에 관한 영화가 3편, 나폴레옹, 마이스트로 번스타인, 사랑은 낙엽을 타고, 이렇게 11편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검토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영성 영화의 시대임을 재확인한 거죠. 이제 드디어 얘기할 때가 왔구나. 그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교육 영화 쪽을 먼저 보면 이게 처음에 작업이 아니라 이 유튜브 동영상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 이 동영상 영화 읽기로 이 중에서 핵심적인 네 편을 이미 했어요. 길게 한 두 시간씩 한 시간 반 두 시간씩이요. 두 시간 넘게 거기서 토론한 고레다 히로카즈의 괴물이 이제인데 그게 한국 관객의 호응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그거는 2023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학부모 교사의 갈등 문제죠. 그래서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영화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 차원을, 투쟁 갈등의 차원을 품고 넘어가는, 포월하는, 그죠? 감싸고 넘어가는 그런 차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해결책이 보이는 거죠. 한 구절을 인용하자면 요거예요. 보통 영화 같으면 이게 3부로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1부는 엄마의 시선, 2부는 교사, 3부는 아들 또는 소년. 왜냐하면 아들 말고 아들 친구도 나오니까.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이런 표시, 1부, 2부, 3부 표시가 없어요. 그거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나눴어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으면 써야 되는데 나눌 수 없었어요. 왜 나눌 수 없었을까? 그거는, 그게 이제 한나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서 요단되자면, 인간의 인간을 뭐로 볼 수 있냐면 이성 플러스 감성 플러스 영성.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눌 수 없는 거죠. 인간에 다 소속되어 있는 거니까 그 차원일 따름이죠.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거를 나눈 것처럼 나눌 이유가 있어요. 인간 하나에 속해 있는 거니까 딱 잘라서 이성이 요만큼 감성이 요만큼 영성이 요만큼 이렇게 많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일부의 엄마의 시선이 바로 이성의 시선이었단 말이죠. 내가 전쟁과 재책에서 이 전쟁과 재책에 관한 그 이교수의 책 읽기 25번에서 내가 했던 말인데 요 얘기가요. 이성, 감성, 영성이 인간은 이성만 아니라 감성도 있고 영성도 있어요. 일부는 이성의 세계라면 이성의 언어로 표현한 거라면 2부는 감성의 언어로 표현된 거고 그리고 3부는 영성의 언어로 표현된 거예요. 마지막 장면 소년들의 우정 같은 사랑에 육박하는 우정 같은 것. 이런 게 미래에 가능한가 이런 질문하는 거죠. 그 영성의 관계가. 그걸 갖다가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영화적으로는 이 소년 둘이 나자바라가라고 뛰어나는 상투적인 장면을 넣어요. 굉장히 상투적인 장면이거든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일부러 맨 마지막에 넣었어요. 결론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감독의 질문은 과연 상투적이라고 무시할 것인가? 비현실적인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거에 대한 답을 조금 비슷한 답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이 티처스 라운지예요. 일커 카탁 감독의 티처스 라운지는 바로 이런 영성 교육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게 너무 짧은 글이라서 한 패러그래프로 요약을 해버렸는데 행정실 직원인 엄마를 쫓아내게 되는 도박의 증거를 컴퓨터 캠으로 잡아요. 그게 이제 담임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 그렇게 되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그런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수학 우등생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우등생 오스카의 양가 감정이죠. 그러니까 오스카는 자기는 엄마를 쫓겨나게 한 선생님이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최선의 선생님이란 말이죠. 그래갖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오스카가 선생님을 찾아오는 건데, 얘가 이제 선생님한테 폭력을 행사를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하는 바람에 정학을 당해요. 정학을 당한 학생이니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감 선생님하고 학교가 얘가 교실에 와 있으니까 가방을 들고, 교육제도에 속한 교장 밑에 사람으로 즉시 교실에 나가야 되는데, 오스카를 보자마자 선생님이 깨달아요. 그래갖고 교실 문을 걸어 잠그고 교장도 못 들어오게 하고 둘이 앉아요. 그 오스카에게 진심으로 절할 마음이 있다는 걸 느껴요. 저 교사가. 그 젊은 그 초등학교 교사 카를라의 그 사람도 그렇게 양가 감정이죠. 과 만나는 마지막 시퀀스예요. 긴 마지막 시퀀스인데 그게 마지막 시퀀스예요. 근데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맨 마지막 장면에 의자에 앉은 채 영웅처럼 밖으로 퇴출당해요. 쫓겨나가는 게 오스카의 마지막 장면이 의자에 앉아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햄릿의 마지막 장면 같았어요. 햄릿을 마지막으로 포틴브라가 영웅의 장례를 치러줘라. 근데 바로 햄릿의 마지막 영웅 장례식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햄릿도 패배를 했죠. 죽었죠. 근데 비극이죠. 근데 그런 거를 연상시키는 근데 이제 살아있죠. 그러니까 안 죽었죠. 어쨌든 학교에서 쫓겨나가니까 그 순간에는. 그런 장면을 보면 햄릿처럼 영웅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사와 학부모의 투쟁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시대는 뭐 거기도 마찬가지고 뭐 항만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영성 교육이 가능함을 웅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괴물에서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 영성 영화에 관한 얘기를 교육에 관해서 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직업에 관해서 하는데 서울의 봄, 이게 천만 영화죠, 최근에. 서울의 봄은 1979년 계엄사령 김성수 감독의 영화인데 1979년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해 실권을 장악하려는 12.12 군사반란의 수계 전두환인데 이제 이름을 바꿨지 영화니까 황정민 아주 연기를 잘하죠. 거기하고 이 보안 사령관 세력이죠. 하고 서울을 지키려는 이태신, 정우성도 연기를 잘했죠. 수도경비사령관.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결
그려요. 그래야 천만, 뭐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천만 영화죠. 근데 이 영화를 뭐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정우성의 말처럼 정우성 배우가 인터뷰에서 그래요. 이태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감독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도사령관으로서의 직무, 이 사람은 굉장히 생각보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역할이 없었던 사람인데 크게 영화에는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죠. 그걸 왜 어떻게 찍었냐? 그랬더니 수도경 사령관으로서의 직무의 정당성을 지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군인이 직업인 사람으로서 감독도 그랬고 자기도 그렇게 했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라며 군대 사조직을 총동원해 전방부대까지 서울로 불러들인 전두광. 이 사람이 성공하는데 마지막 장면, 화장실 장면인데 겁에 질린 듯 만족한 듯 화장실 벽을 보며 혼자 웃음을 터뜨리는 마지막 장면은 이런 얘기가 그 기사들에 많이 나왔는데 브레이크 없는 욕망의 화신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죠. 이게 이제 직업 세계 속에서. 그래서 이게 직업에 관한 영화로 난 본단 말이죠. 이순신에 관한 노량 있는데, 노량 죽음의 바다. 이 감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분의 해전을 묘사한 대의가 있는데, 대의. 대의. 이거는 이렇게 한자말로 이걸 텐데, 이거. 큰 뜻. 그죠? 큰 뜻. 대의가 있는데, 응? 나도 그러니까 영화를 찍으면서 그냥 찍은 게 아니라, 뭔가, 응? 대의를 가지고 찍었다 이거지. 그 지점에 장군의 대의와 다르지 않았다는 걸 알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게 이 김한 감독이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또 아군의 질시를 받는 것을 다 견뎌낸 초인적 정신력. 이 이순신 보면 놀랍죠? 자기 팀이 없어요. 그지? 자기 팀이 뒤에서 거꾸로 저거하죠. 선조부터, 왕부터 시작해서. 근데 조선시대인데. 이순신의 김윤석 배우가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영웅의 죽음이 아니라 그렇게 본 게 아니라 400년 전 태어나 직업이 군인이었던 50대 한 사람이 죽는다는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찍었다 이거지. 그거를 지금 직업 50대 군인 직업으로서의 영화를 보면 그렇게 다시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라고 명나라 제독 진린이 이제 그만 왜군에게 돌아갈 길을 터주자고 종용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명령을 충실히 따르던 부하도 꼭 이래까지 하셔야겠냐고 묻는데도 그 당시의 상황은 그렇죠. 그게 지금 전쟁이 아니에요. 옛날 전쟁이면 그 정도면 그냥 서로 물러나고 뭐 그랬던 거죠. 그게 보통 그 시대의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지, 그지? 근데 결코 이 전쟁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이순신의 뭐예요?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소명의식인데 그 소명의식은 전두광의 물질주의적 직업관과 극적으로 대비되죠. 그래서 이 두 영화가 극적으로 대비돼요. 그리고 이 소명의식은 또 누구랑 연결되냐면 이태신하고 연결되죠. 전두광하고 이유 없이 부닥친 거잖아요. 뭐 때문에 전두광한테 아부했으면 자기도 출세했겠죠. 물론 아부는 안 되죠. 군대는 줄이라고 줄을 이미 그 줄이 아니기 때문에 아부는 안 되지만 그렇게까지 악자까지 덤빌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 영화처럼은 안 덤볐지만 진짜 악자까지 덤벼서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죠. 그게 바로 서울에 보면 설득력이 있는 그 천만 영화가 되는 설득력이 있는 설득력의 바탕이 돼요. 직업에 관한 영화죠. 이런 직업에 관한 영화 이 두 개는 그렇지만 좀 약간 만화적으로 요약된 건데 이 물질주의적 직업관이 대세인 근대국가 제도 그 내부에서조차 영성의 찬원을 찾아야 되는 소명의식의 세계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리빙, 어떤 인생이
올리버 하머너스 감독이 재현을 해요. 그래서 직업에 관한 영화를 세 편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이 토론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유튜브 동영상 58번이에요. 영화의 그 58번인데 그건 뭔가 물질적을 넘어서는 게 있는 거죠. 이 영화의 내용이. 직업이라고 말할 때 occupation, job 이렇게 얘기하면 occupy라는 단어는 차지한다, 시간을 차지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직업이란 뜻이죠. 근데 이 직업이랑 비슷한 무슨 단어도 있냐면 calling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소명. 그게 소명이 된 거예요. 자기 거기는 보면 그냥 동네 놀이터 하나, 그네 세 개, 두세 개, 세 개 있는 놀이터 하나, 두세 개 있는 놀이터 하나 만드는 건데, 그걸 소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존심을 굽히고, 자기도 과장인데 옆에서 부하 직원도 보는데 상사한테 제발 부탁합니다. 이런 굽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소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웨이크랭이 전해준 말이고, 이 영화는 그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를 다시 번안한 영화 비슷한 거죠. 그 구로사와 아키라가 세운 전통이고 그리고 그런 전통을 가스오 이시크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죠. 2017년도. 지금 시대에 이어간다고 믿는 것 같아서 그런 영화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업의 영성을 말하는 거죠. 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 이성중심주의의 근대 과학 이데올로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소수의 포스트 모던한 반발이 있었는데 그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모더니즘이었고 그 이후에 아방가르드 예술은 감성과 이성을 복원하려는 아방가르드 예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화도 그런 영화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루이치 사카모토의 오포스라는 네오소라 감독의 이거는 거의 연주의 녹음 또 다큐멘터리 녹음이죠. 근데 음악 인생을 아우르는 20곡의 피아노 독주가 있는데 그걸 그냥 조명 같은 무대 장면만 보여줘요. 그때 배우 예지원이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한 게 기사에 실렸는데 거대한 물결 같은 느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감동이 밀려들었다. 음악이 끝났을 때의 정적, 악장 넘기는 소리까지 다 음악 같았다.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라는 배우 예지의 감동은 영적인 힘이죠. 그래서 루이지 사카모토가 죽음을 앞두고 이러고 나서 금방 죽었죠. 그걸 찍고 영적인 전달을 한 거야. 그래서 루이지 사카모토가 죽기 전보다 훨씬 더 유명해졌죠. 그런 영화 중에 또 하나가 힐마 아프 클린트 미래를 위한 그림 할리나 디루슈카 감독의 이거 힐마 아프 클린트인데 이 사람은 이것도 다큐멘터리인데 최초의 추상화 칸딘스키의 구성 이게 이제 최초의 추상화라고 하는데 그보다 5년 먼저 그려진 원시적 혼동이 이게 2018년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전시했는데 60만이 봤대요. 그리고 전 세계 걸쳐서 이 전시가 돌아다니면서 1000만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세계적인 아프 프린트 열풍이 부른데 그거에 관한 다큐멘터리인 거죠. 길게 설명할 수 없어서 이건 뭐 짧은 글이라서 한 줄만 설명을 하면 19세기 말인데 이때도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이때 나왔는데 그걸 바탕으로 초기 추상 미술가 대부분이 심취했던 게 그리고 추상 미술가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이 다 심취했었죠. 지식인 사회가 계시와 직관을 통한 절대자와의 근원적 합의를 강조하는 신비주의 철학이 신지학만 있는 건 아니고 신지학이 그 중에 아주 많이 유명한데 그 신작의 영매라고 자기가 정했던 거예요. 영적이죠. 그리고 자처했던 아프 클린트가 바로 일상적 소재를 그거는 영혼의 얘기니까 친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상화를 발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술에 관한 영적 예술에 관한 마지막 작품은 백남준입니다. 백남준 다른 가장 오래된 TV 어멘다 킴 감독인데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이거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이 교수의 영화의 59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길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영화인데 이것만 가지고 정도 이 전면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어쩔 수 없죠. 모자라니까 시간 양이 최초의 백남준 본격 다큐멘터리인데 이거를 한국 정부나 미술계의 공적 사업이 해야 해요. 이 사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스티브 연의 헌신으로 제작됐죠. 스티브 연이 자기가 배우로서 돈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서 한국 고맙기도 하지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업적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한국은 그때 칼라 TV가 막 시작된 때 그때 KBS TV를 중심으로 1980년대 우리가 칼라 TV 시작됐을 텐데 84년에 위성 쇼를 해요. 그게 굿모닝 미스터 오웰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려주죠. 또 하나는 과거와 현재의 통합을 이룩한 다른 가장 오래된 TV.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서양의 통합 영성의 길을 연 TV 부처. 이거 명목만 봐도 백남준이 뭐 같아요? 한국 문화 세계화 시대의 핵심 유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앞에 한국 정부나 미술계가 어떻게 이거를 어? 헐리우드에서 번 돈을 넣어서 만들게 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술의 영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랑에 관한 내용인데 나폴레옹 오늘 논란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영화를 본 다음에 얘기가 많은데 나폴레옹은 영웅이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에 관한 영화로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폴레옹 신격화된 이미지에 가려진 초라한 남자의 초상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인데 이런 식으로 프랑스에서는 아주 이전 영웅이었으니까 불만과 불평이 심해했단 말이죠. 프랑스 사람들은 영웅을 안 키우는 나라예요. 근데 거의 유일한 그래도 뭐 논란이 있다 그래도 거의 유일한 영웅 그 빵땡원에 가보면요 영웅 묘지의 1층에 나폴레옹이 어마어마하게 큰 동상으로 말 타고 서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생텍쥐페리는 저 구석의 뒤쪽에 이름이 새겨져 있을 뿐이고요. 위대한 사람들은 다 지하에 있어요. 그 빵땡이 그 국립묘지죠. 쉽게 말하면. 근데 나폴레옹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큰 동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프랑스에서는 영웅이 없는 나라의 유일한 영웅이라고 보면 나폴레옹일 텐데 지금 우리가 하는 도시 있죠? 그것도 나폴레옹 3세가 우리 도시 모습이요. 큰 도로가 있고 뭐 그런 도시의 구획 나폴레옹의 우리나라 법, 뭐 교육제도, 군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사회를 틀을 만들어준 분이에요. 영웅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리들리 스콧 영국 감독의 과감한 재해석이라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데 사실은 옥중 임신과 불륜을 두려워하지 않던 판무파 딸 조세핀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 육체적인 관계죠. 오로지 육체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나폴레옹과 사랑의 영적인 차원에 도달하는 이야기라고 봐야 돼요. 이거를 여기 길게 못 말하는데 어, 리글리 스톱 감독도 용감하게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영웅의 면모를 너무 강하게 하는 바람에 그래갖고 뭐 나폴레옹 영웅적인 그 장면들 직접 워털루까지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리들리 스콧 감독도 거꾸로 좀 압도당한 느낌이 있어요. 난 그거보다는 그건 좀 줄이고 이쪽으로 했으면 훨씬 더 불만을 적었을 거고 주제도 뚜렷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스트로 번스타인도 그 논란이 좀 있는 영화에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더 뚜렷해서 좀 덜 해요. 왜냐하면 미국 최초의 세계적인 마이스트로예요.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지휘자죠, 음악가죠. 그것도 부부 사랑에 관한 영화. 이 영화 감독이 브래들리 쿠퍼인데 보편적이진 않아도 진실한 이들의 사랑 이야기. 이 사람은 뚜렷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시절부터 영화를 대학원 학교 다니면서부터 남성의 육체를 갈망하면서도 동성애자였죠.
정신적으로 여성에 기대고 싶어하는 번스타인과 이런 그를 평생 받아주는 펠리시아의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와닿기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화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이 왜 이렇게 서로 버리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오보람 기자의 비판은 일리가 있어요. 실화인데 그 실화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거죠. 제목이 천재음악가의 아내로 살아내기라는 점을 있어요. 그러나 이 영화는 나폴레옹이 나폴레옹의 영화를 만드는 바람에 조세핀 영화가 아니라 이 영화는 결점 많은 인간 번스타인이 아닌 중반 이후에는 아예 사실상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은 펠리시아의 영적 사랑에 관한 영화예요. 이게 마지막 그 영화, 이 사랑에 관한 영화 중에 이제 그 결론 부분인데, 이 지금 시리즈의 이 지금 평론의 결론 부분이고, 유튜브 동영상 이것이 이 영화 이렇게 57번 사랑은 낙엽을 타고 여기다 쓰면 여기다 해야 되는데 그죠? 사랑은 낙엽을 타고 카우리스마키 감독의 영화 제목이 폴룬이에요. 폴룬 리브스. 낙엽이죠, 낙엽. 땅에 떨어져 버린 나뭇잎, 낙엽. 그거를 한국 그 번역이 사랑은 낙엽을 타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멋있게 번역을 했어요. 사랑과 낙엽 두 개를 연결한 거죠. 그 낙엽은 이제 떨어진 낙엽이지만 그게 이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낙엽은 사랑을 타고 오죠. 낙엽이라는 게 이제 사랑을 타고 됐다는 거. 이게 이제 원래 제대로 된 번역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좀 멋있지 않으니까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낙엽을 타고 하고 뒤집은 것 같아요. 이 번안에 대한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낙엽은 사랑을 타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돼요. 쭉 풀면 아스팔트 위에 달라붙은 젖은 낙엽은 사랑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길게 번역을 하면 이거보다는 사랑 낙엽을 타고가 더 낫죠. 이런 제목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영화가 한국에서 호응을 받았는데 돈 아깝지 않은 영화 세 편 중에 맨 앞에 나왔던 괴물과 이 영화 사랑은 낙엽을 타고가 선정이 됐어요. 2023년도 전체에서. 이 영화가 호응을 한국에서 받은 건 엄마, 아빠 이렇게 고정돼 있던 근대 가족의 시대 정신이었듯이 붕괴해버렸단 말이에요. 무너져 붕괴버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근대적인 가족 형태가 가족 제도가 무너져 뻔하는 거를 너무 빨리 알고 확실히 잘 알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더 이상 속지 않는 한국의 청년들이 솔선수범해서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는 선구적인 상황이라서 그래. 한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필자가 이 영화가 그래서 이 영화가 중요한 시대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화가 해야 할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과제 이게 시대 정신 얘기를 맨 처음에 했었죠.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관에 와서 영화를 보게 하는 극장으로 오게 하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가 이 영화가 그 모델이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로맨스죠. 로맨스인데 육체적인 감정적인 내용도 좋지만 그 얘기를 일부러 안 보여줘요. 있어야 될 텐데. 거기서 플러스해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습관조차 변화시키는 중독조차 변화하게 해줘요.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서로의 도움을 주는 영적인 성장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랑의 영화. 이게 한국 사회가 해야 될 한국 영화가 가야 될 길 중에 하나일까 아닐까. 한국 영화에서 많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이 영화가 그런 모델이 되기를 바라요.